소름 끼칠 정도로 빠르게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원화의 가치는 대략 20%가 떨어졌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떨어질 일만 남았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가 긍정적인 게 별로 없으니까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인데도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 만약에 환율이 2,000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꼭 말도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에 환율이 2,000원까지 올랐던 적이 있죠. 1997년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약 2,000원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나라가 국가보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서 불과 1년 만에 환율이 60% 이상 폭등해서 제2의 외환위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었고 중소수출업체들은 통화옵션 파생상품 폭탄으로 4조 원대 손실까지 입었었죠. 이미 환율은 1,400원대로 2008년 금융위기 때였던 1,500원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아무리 오르고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해도요, 환율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죠. 일반적으로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성적표와도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요, 10월달 수출액이 595억 7천만 달러로 역대 10월 중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10월달 반도체 수출만 해도 25.4%가 늘어난 157억 3천만 달러로 역대 10월 수출 중에서 최대치를 갱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 3분기에만 외국인들이 16조 원이나 반도체 관련 한국 기업 주식을 순매수했는데도 이렇게 환율이 안 내려간다는 건요,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요,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은 진정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전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고, 거기에다가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면요, 현재 연초 대비해서 10%나 빠졌기 때문에 그럼 연초 대비해서 환율은 10%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지금 환율은 어때요? 전혀 진정되지 않고 1,400원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죠.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달러 인덱스가 빠졌으면 현재 정상적인 환율은 적어도 1,200원대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른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3,500억 달러 관세 협상 이슈가 있죠.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요,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미국한테 2,000억 달러 현금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9월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로 외환 보유고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미국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4년도 기준으로 한국 GDP가 1조 8천억 가까이 되니까 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1,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총 3,500억 달러를 미국한테 투자하게 되면 우리나라 GDP의 19%에 가까운 금액을 미국한테 투자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는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테니까 원화는 앞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통계를 보면요, 28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누적 금액이 2,27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럼 3,500억 달러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체감이 되시죠. 심지어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고 해도요, 그 돈이 모두 외환 보유고에 쌓이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나 국내 기업 해외 차입과 상환에 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의 30에서 40% 정도만 외환 보유고에 쌓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700억 달러였는데요. 16년이 지난 지금은 4,2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16년 동안 외환 보유액은 1,500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요, 1년에 100억 달러 좀 안 되게 외환 보유고에 달러가 쌓이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를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게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복합적으로 작용 중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문제도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지역의 갈등 문제 같은 것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기고 있기도 하고요.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더 이상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아무리 코스피가 오르고 최근 수출이 호황이라고
소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요, 진짜 끔찍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한국 경제는 이제 저성장에 완전히 진입했다는 겁니다. 2025년 올해 성장률은요 0%대에 안착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구 고령화, 저출산, 내수 침체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풀었지만 그때 잠깐뿐이었고요. 대체적으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여전히 소비자 수요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내수가 침체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수출 시장도 문제입니다. 현재 반도체 같은 주력 업종들을 빼면 나머지는 상황이 안 좋은데요. 우리나라 전통 주력 산업이었던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같은 업종들은요,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 침체랑 다른 신흥 국가들의 추격으로요, 수출 시장에서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가계부채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요 89.4%로 OECD 국가 중에서 6위에 해당하는데,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높다 보니까 돈을 벌더라도 대부분 대출 이자를 갚고 실제로 저축하거나 소비할 돈이 모자르니까 내수 경제는 더 침체로 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죠. 그리고 고용시장도 심각합니다. 매년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요. 인구 고령화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빨라지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생산 가능 인구인 20대가 70대보다도 더 적다고 하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아시겠죠. 심지어 젊은 사람들의 숫자만 적은 게 아니라 평년 실업률은 여전히 40만에서 50만 가까이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도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게 절대 과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나온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올해만 해도 45조 원 추경을 했고요. 앞으로 나라 빚만 대략 500조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죠. 그동안 정권들의 국가 채무액이 늘어난 비율을 봐도요,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돈을 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원화는 안 들고 있으려고 하고 뭐라도 바꿔두려고 하고 있죠. 한국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닌데다가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돈을 찍어내는 데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으면 당연히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단순하게 수입 물가 상승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환율 폭등이 시작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달러를 사들이는 투기 수요가 커질 거고요.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을 선호하면서 계속해서 환율이 추가 상승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겠죠. 1997년 외환 위기 때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데도 환율 방어에 나섰다가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바닥나서 국가가 부도 날 뻔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나라 빚만 500조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또 문제인 게 바로 기업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화로 빚을 많이 낸 기업들이나 은행들은요,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원화를 조달해야 빚을 갚을 수가 있으니까 재무 구조에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수출 중소기업 487곳이 통화 옵션 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 폭등으로 약정한 낮은 가격에 달러를 팔 수밖에 없어서 총 4조 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본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거나 못해도 30%씩 가치가 낮아지는 거니까 이제는 열심히 통장에 저축하고 원화를 모으기만 하는 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1,400원대니까 만약이라도 환율이 2,000원이 된다면요, 지금보다 원화의 가치가 30% 정도가 떨어진다는 건데,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요, 가만히 있었는데 3천만 원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당장 경상수지 흑자 상태에다가 반도체 같은 주요 업종들의 실적도 잘 나오는 상태라 당장 몇 달 안에 한국의 외환 위기가 온다거나 환율이 2,000원이 될 확률은 진짜 몇 프로도 안 될 만큼 아주 희박한데요. 하지만 10년, 20년 뒤로 보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기업들도 일부 기업들을 빼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는 가속화가 되고 있고, 고물가에다가 내수 침체에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도 더 심해지고, 게다가 앞으로 5년간 500조 가까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제 곧 1,400원대 환율은 디폴트 값이고 환율 2,000원 시대가 된다는 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30년 뒤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시간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원화를 싹
싹 다 달러로 바꿔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험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일부로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전부를 달러로 들고 있는 건 솔직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당장 2,000원이 될 확률은 아주 낮아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그 확률은 훨씬 높아지겠죠. 어차피 10년, 20년 뒤에 환율이 2,000원이 될 거라면 지금이라도 다 달러로 들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돈으로 주식을 하던가 코인을 하던가 금을 사던가 이런 것들을 사면요, 훨씬 기대 수익률도 높고 화폐 가치 하락도 방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아무 자산도 없이 열심히 월급 받아서 적금만 들고 있었다면 달러로 해외 자산을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는 걸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 S&P 500이 있고요. 아니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금이나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도 올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야 되고요. 몇 년 뒤에 써야 될 돈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안 빼고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요, 2년 뒤에 결혼을 해야 되고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런 돈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운 좋게 수익을 낼 수 있어도요, 인생이 항상 뜻대로 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는 환율이 안정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지, 나중에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호재가 생겨서 환율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면 달러로만 들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달러를 사던 금을 사던 주식을 사던 항상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해야 되고요. 내가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는지, 지금 내 현금 흐름은 어떻고 매달 얼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도 어떻게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달러도 원화에 비해서 가치가 덜 떨어지는 거지, 달러도 결국엔 가치가 하락하는 신용화폐입니다. 그래서 달러에 절대 올인하지 마시고요, 본인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있다고요? 금, 비트코인, 주식, 코인, 부동산이 있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는 건 당분간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럼 금, 비트코인, 주식, 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한테 맞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코인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주식도 하긴 하는데 미국 주식만 하고요. 물려도 마음이 편한 그런 것들만 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구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국 주식도 좋은 기업들 진짜 많죠. 많은데 저는 그냥 제가 잘 아는 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원화 가치 하락까지 생각하니까 솔직히 손이 안 가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물려도 마음 편한 곳에 물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미국 주식이랑 코인 위주로 하는데, 근데 지금 금이나 주식, 코인 모두 신고가 부근이라서 도대체 뭘 사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금도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1온스당 4,000달러 부근이라 1년 전이랑 비교하면 50% 이상 가격이 폭등한 상태라서 지금 괜히 샀다가 물릴 것 같잖아요. 사실 금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벌려고 산다기보단 내 자산을 지키는 보험용으로 사는 자산이라 어차피 10년, 20년 뒤를 본다면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금은 포트폴리오 일부로 매달 월급의 5%나 10%씩 보험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나 나스닥도 최근에 모두 신고가를 갱신했었죠. 그래서 지금 샀다가 괜히 물릴까봐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해야 됩니다. 당장 일주일 안에 주식이 상승할지 떨어질지 맞추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내 자산을 천천히 불리는 게 목표라면 시장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죠. 무조건 올인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20%만 사두고 떨어질 때마다 10%씩 분할 매수를 하겠다던가, 아니면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20%씩 적립식으로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자산을 모아간다고 생각하면요, 원화 가치 하락도 방어하고 자산을 증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대신에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요, 물려도 마음이 편한 거를 사셔야 그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국 주식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환율이 2,000원이 되든 자산 거품 논란이 있든 말든 요즘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환율 2,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아니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살다간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위기는 예측해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도요, 미리 대비해두면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생존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원화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괜히 투자했다가 잃을까봐 가만히 현금만 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이 오히려 더 리스크가 있는 선택인 거예요. 오늘 준비한
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조건 한국이 망한다, 무조건 환율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그럴 확률 자체는 아주 낮지만 점점 확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리 어느 정도는 대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도 무조건 환율이 오르고 무조건 한국이 망한다고 생각했으면요, 빅쇼트 영화처럼 숏을 치고 있겠죠. 그냥 저는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제 자산들을 지키고 대비하려고 하는 개미 중에 한 명입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돼서 한국이 절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전히 한국이 자랑스럽고 실제로 한국이 망할 확률도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을 겁니다. 물론 망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점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게 망해 간다는 의미라면 이거는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투자도 항상 장밋빛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망할 거니까 투자를 하고 있겠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제가 이길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원화로만 들고 있는 건 99% 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 그리고 제가 살아남으려고 공부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영상 만들 테니까요. 만약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